네, 여기에 해당된다면 일단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원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록에서 현재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있는 이원주 변호사랑 같이 법률사무소 청록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송정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주로 이혼에 관한 사건 많이 하고 또 이혼에 부수되는 양육 그리고 뭐 양육비 그리고 또 친권자 또는 뭐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혼하고 나서 자녀의 성과 본 뭐 이런 거 변경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관련한 이제 가사소송 전반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건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자기가 수집한 증거가 이게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뭐 좋은 정보 알려드리려고 Q&A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외도 징후 그거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5가지를 좀 체크리스트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여기에 해당한다 하시면 일단 의심을 좀 해보세요. 첫 번째, 핸드폰을 숨기거나 비밀번호로 바꿀 때. 두 번째, 폰을 자주 뒤집어 놓을 때. 세 번째, 블랙박스나 카톡을 숨기고 삭제하고 올라올 때. 네 번째, 주말 출근이나 야근이 많아졌을 때. 다섯 번째, 과도하게 멋을 부릴 때. 네, 여기에 해당된다면 일단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보세요. 갑자기 이전과 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이제 촉이 왔다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이 오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집에서 핸드폰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비밀번호도 갑자기 없었는데 막 잠금을 한다는 게 제일 큰 거. 그렇게 폰을 보는 시간이 하고 많거나. 뭐 그런 식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주말에 갑자기 뭐 평소에 하던 취미 활동일 수도 있는데 취미 활동 한다고 밖에 나가거나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갑자기 물론 일을 평소에도 열심히 했지만 안 하던 야근을 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뭐 주말 이런 출근이 갑자기 뭐 필요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게 딱 외도 징후다 말씀드리는 게 보통 그런 것들이죠. 핸드폰 비밀번호 갑자기 설정하는 거 아니면은 뭐 블랙박스를 안 지웠는데 갑자기 뭐 블랙박스를 지운다든지 이런 것들이면 거의 뭐 확신할 순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촉이 온다고 하죠. 네, 징후 가지고는 사실상 재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왜냐면은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선 저희가 뭐 어떻게 수집하시라 안내를 드리지 섣불리 소송하시라고 권해드리진 않아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그거는 이제 불법 도청이나 감청 이런 것 때문에 우선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 외에 뭐 대화하는 당사자들 간의 녹음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 거는 불법은 아니에요. 네, 대화자 간에 녹음하는 거는 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법적인 증거라고 하면 그거는 뭐 민사든 형사든 소송에서 증거를 쓸 수 있습니다. 우연히 봤다. 근데 봤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실 우연히 그거를 뭐 카톡을 보든가 했을 때 그걸 뭐 찍어두시던가 뭐 동영상 촬영을 하신다던가 그 객관적인 증거 확보는 또 하셔야 되고 근데 사실 지금 얘기해주신 우연히 본 것과 몰래 본 것의 차이가 뭐냐 그걸 물어보셨는데 우연히는 정말 뭐 예를 들면 집안에서 뭐 남편이 아내가 PC 카톡에 예를 들어서 뭐 로그인을 해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그냥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봤다라고 하면 내가 일부러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가지고 열어서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우연히 봤다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포함이 되고 그건 전혀 문제가 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남편이나 뭐 아내분이 핸드폰에 시정장치, 그러니까 잠금을 해놨는데 그걸 억지로 열어가지고 보는 경우에는 이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요새 그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막 그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 남편 술 취해서 자는 동안 뭐 지문을 손에 가져와가지고 원래 가지고 와서 했는데 이거 문제 되나요? 이런 것들 많은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불리하게 돌아가는지가 뭐 민사소송 저희가 하는 그 가사소송에서 불리한지도 문제일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가장 큰 부분은 사실 그게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 불법적으로 뭐 남편이나 그 아내의 카톡을 뭐 보았다든지 시정장치를 잠금을 해제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만약에 상대방 측에서 하면 형사처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 저희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그거를 내가 실질적으로 그걸 봤다고 하더라도 그게 법원에서는 결국에 증거로 채택을 하려면 증거가 실제로 있어야 되는 건데 뭐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그 증거를 다시 확보할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그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만 봤다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재판부에서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게 좀 덧붙이면 만약에 그걸 놓쳤어요. 내가 그 순간에 놓쳤지만 이거 봤으면 사실은 사람이니까 열받잖아요. 열받아서 남편이든 아내한테 따지게 되는데 그때 그거를 대화 인정을 당사자 하면. 간이니까 녹음을 하든가 해서 이런 문자를 예를 들면 뭐 그 상간녀든 상간남이든 뭐 자기야 뭐해 뭐 이런 걸 보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 다른 사람이 어떤 모르는 사람이 자기야 뭐해 이렇게 보낸 거 이거 뭐냐 그쵸. 따지는 거에 대해서 녹음을 하면 뭐 남편이든 아내든 그거에 대해서 처음엔 당황하니까 사실 해명을 하기 바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거다 이런 것들이 혹시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걸 인정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또 하나의 증거가 되니까 저희가 뭐 그런 식으로도 증거 수집을 하실 수 있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녹취해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하니까 좀 그런 걸 참고해서 증거 수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물론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나 뭐 반려동물을 이제 그 살펴보기 위해서 집에 설치한 그런 IPTV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도 그 CCTV 설치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그 동영상 촬영된 걸 증거로 제출한다고 하면 사실 뭐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IP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게나 뭐 엘리베이터에 설치하는 CCTV랑 다르게 소리가 녹음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이제 예를 들면 배우자가 집에 없을 때 그 상간자를 데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간자든 뭐 다른 사람이랑 그러니까 바람피는 상대방이랑 통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간혹 목소리가 녹음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지득하고서 갖고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업무를 다른 뭐 예를 들면 여자든 남자든 배우자 아닌 사람을 집까지 끌어들여서 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대로 제출을 하면 판사님도 사실은 그렇죠. 사람이시니까 좀 상식에 반한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감안해서 고려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렇게 녹음을 할 때나 그럴 때는 이게 내가 불법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일단 녹음을 해요. 그러고 바람을 핀 걸 알아요. 알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 오셨는데 증거를 제출한다라고 하면 아까 송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거 나중에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놀라시죠. 왜냐면 이거 나는 바람 피우는 거 증거 잡으려고 한 건데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처벌의 대상이 되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 저희가 또 말씀은 드려요. 사실은 증거로 민사상에 사용은 되고 뭐 채택이 될 수는 있지만 형사 고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제출하실 건지 마실 건지 한번 여쭤보거든요. 당사자분들 중에는 걔 중에는 내가 이거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사실 이거 용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제출하시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은 그거를 무조건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형사 고소 처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해야지만 되거든요. 왜냐면 그것도 친고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 고소를 할지 말지도 지금 뭐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증거로 내고 내가 이 소송에서 이기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의 선택에 좀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증거의 종류를 말씀드리기에는 워낙 종류들이 많아서 뭐 카카오톡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톡 캡처, 뭐 사진, 녹음 파일들 많겠지만 그 종류가 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둘이 정말 연인 관계나 부정행위를 했다는 걸로 볼 수 있을 만한 좀 그런 증거인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옛날처럼 뭐 간통 자체를 뭐 저희가 증거로 요즘엔 잡기는 어렵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사귀는 사이다. 뭐 스킨십이라든지 애칭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나오는 사진이나 뭐 카카오톡 캡처 그런 거를 조금 갖고 계시는 게 지금 소송하는 가장 도움이 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뭐 CCTV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그러니까 CCTV를 보통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뭐 아파트 출입 현관문 아니면 뭐 모텔, 엘리베이터, 모텔 출입, 숙박업소 아니면 뭐 어디 술집 뭐 이런 아니면 뭐 데이트 장소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고 보관하는 사람이 그 얼굴이 노출되는 사람의 동의 없이 그걸 제공하거나 보여주는 거는 사실 그 관리자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대동하지 않고서는 그걸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법원을 통해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그 CCTV가 용량이 좀 커서 보관기간이 보통 2주에서 4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빨리 어쨌든 법원에다가 접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법적 절차를 빨리 밟아야 되고 지금 송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증거보전 신청이라든지 뭐 사실조회 이런 것들을 이제 법원의 절차를 통해 가지고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보전 신청에 그 CCTV가 있다는 걸 아시면 가장 먼저 이제 변호사랑 상담을 하셔가지고 그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법원에서 그걸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증거보전 신청을 가장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시간적으로. 그리고 좀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사실 판사님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바로 오케이 이거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시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접수하고 보내고 뭐 그 절차를 밟는데 몇 주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CCTV를 보관하고 있는 보관자한테 뭐 미리 사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시간을 좀 날짜와 시간을 특정해서 보관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그런 것도 관련해서 뭐 내용 증명 아니면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던가 뭐 이런 조치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보내드리고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시면 미리 보관해달라고 협조를 해주시는 게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새 깔려있는 배달 어플에서 이미 내가 시킨 주문 이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받은 주소지도 나오는 거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했던 소송 중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있잖아요. 최종 목적지를 어디로 찍어놨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랑 간 데 아닌데? 약간 뭐 예를 들면 호텔, 뭐 모텔 이런 거 있는데 아니면 적어도 뭐 데이트 장소 왜냐면은 나랑은 친구랑은 절대 안 가거나 친구랑 누군가는 안 갈 뭐 그런 누가 봐도 데이트 장소인 곳들이 딱 찍혀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밝혀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희가 실제 사건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상간녀라고 하는 사람이 택배를 남편 집으로 보내서 근데 그 열어보니 뭐 속옷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누가 봐도 평범한 뭐 물건들이 아니어서 그게 오히려 이혼 소송 증거로 사용된 적이 있죠. 그런 부분도 뭐 직접적인 증거가 될지 뭐 그 증거에 뭐 차이는 있겠지만 민사소송 증거로 분명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면 2017년도까지는 사실 그 이전까지는 통신사에다가 조회 요청을 하면 발신 내역 보내주고 뭐 수신 내역도 있었고 심지어는 문자 메시지까지 주는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7년도 이후부터는 사실상 통신사마다 법원에서 그런 것들을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요청을 해도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보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아직도 이제 옛날 기억을 가지시고 오셔가지고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안 되고요. 그리고 카톡 내용 같은 거 카카오톡에 보내면 혹시 사실조회나 법원 통해서 하면 이거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신데 사실은 카카오톡에서 그렇게 개개인 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도 사실상 법률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그 내용을 복구를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포렌식해서 많이들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이 제출하시기도 하는데 그 경우에도 포렌식도 이제 본인 명의의 그런 핸드폰들이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최신 기종은 포렌식이 또 안 되는 것들이 요즘 보안 많아요. 때문에 또 포렌식 자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옛날처럼 그냥 포렌식만 가지고 뭐 증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휴대폰이 워낙 점점 발전하니까. 그래도 한번 가능하다고 하면, 물론 남편 동의 없이 남편 휴대폰을 뭐 훔쳐가지고 포렌식을 하는 건 안 되겠지만, 우연 이유로 내가 그 남편이나 내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포렌식이 가능하다 하면은 저희는 뭐 포렌식을 한번 해보시라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지금 하나 생각나는 건 저희가 여자 쪽 의뢰인이었고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의심은 가는데 명확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계속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 이혼 소송에서 뭐 재산 분할 때문에 그 집 카카오맵으로 이렇게 뭐 다음 지도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요즘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사람들도 한 거기에 그 남편이랑 그 여자랑 있는 사진이 딱 찍히고 네, 로드뷰에 그 여자 차가 이 남자 집에 와서 둘이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우연히 로드뷰에 찍혀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상간접 소송에서 우연히 증거까지 확보가 돼서 승소한 경우도 있어서 조금 특이한 경우로 기억에 남아요. 이게 뭐 흥신소나 사설탐정에서 무조건 뭐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국에는 그 탐정 그 업체 심부름 업체에서 뭘 증거로 찾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여전히 불법인 거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초상권 뭐 이런 문제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미행해서 직접 촬영하는 거는 사실상 문제되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그 뭐 차량의 위치 추적 뭐 이런 기계를 부착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비용 대비해서 사실상 불법적으로 수집되는 증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아요. 최대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있죠.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법원에서 오는 서류 같은 것들을 회사로 받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챙피를 준다든지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거고 그리고 갖고 있는 재산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뭐 가압류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집으로 예를 들면 그 바람핀 상대자도 뭐 유부남 유부녀일 경우에 집으로 보내서 그쪽 집에서도 알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뭐 기관이나 뭐 공무원이라고 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회사에도 알리고 뭐 이런 것들로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배우자가 다시 뭐 바람을 안 피우겠다고 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내용 그리고 만약에 이걸 어기고 또 바람을 피웠을 때 뭐 이혼을 하고 뭐 위자료 얼마 지급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좀 받아놓으면은 좀 도움이 되겠지. 당장 혼인관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향후 혹시 또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도 바람을 피웠을 때 그때 소송할 때도 이게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각서나 확인서 같은 걸 받아놓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헤어질까봐 걱정하는 부분은 아니실 거고 저희가 변호사로서 그런 이제 상담을 받아봤을 때 문제되는 건 이제 소멸시효라고 해서 이 소송을 언제까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소멸시효 부분에 생각을 하면 우선 상간자, 뭐 상간남이나 상간녀한테 소송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 부정행위 사실 알고 나서 3년 이내에 소송을 청구해야지 저희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거 외에 배우자한테 이 외도를 이유로 해서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거는 또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은 사실 일반 의뢰인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이랑 우선 상담을 해서 앞으로 조금 절차나 진행 방법을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소송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혼을 또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쉽게 얘기해서 애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이랑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혼이라는 건 가정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뭐 혼인관계가 깨지면서 사실상 그냥 일반적으로 사귀었던 사람이랑 헤어지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받을 상처, 혹시 또 그리고 이제 두 분이 헤어졌을 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뭐 이런 미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문제고,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각오까지 다 하시고 계획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이혼 소송에 임하시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뭐 이혼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뭐 오늘은 외도나 이런 거 관련해서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이거 외에도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뭐 온라인 상담 같은 거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거기서 보고 또 사례나 이런 것들 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혼 고민 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자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 많으실 텐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더 이상 사실 이혼이 흠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고민 중이시라고 하면 저희 법률사무소 청록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